역대 가장 사랑스러운 본드걸이었던 데니스 리처즈. 하지만 사기꾼과의 결혼, 상간녀라는 낙인, 오니팬즈까지 최악의 남자를 만나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죠. 그녀에게 바비 인형 같은 완벽한 외모는 끔찍한 저주였습니다. 지금부터 팩트 폭행. 남미세. 데니스 리처즈의 미모는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완성형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예쁜 학생으로 선정되는 건 기본이었고, 길을 걷다 보면 하루에 한 번꼴로 모델 에이전시 명함을 받기 일쑤였죠. 그러나 정작 데니스는 모델이 되는 걸 진지하게 고려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가슴이 너무 작았고 몸매도 굴곡진 편이 아니라 탄탄한 운동선수 같다고 생각했죠. 당시 그녀는 스스로 밝히길 남미세였고,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보다 남자친구와 노는 게 더 좋았다고 합니다. 엄격했던 부모님은 딸의 연애를 막으려 했지만 남자를 만나고 싶었던 데니스는 매일 밤 몰래 침실 창문을 넘어 탈출했고, 집 근처에 미리 세워둔 자전거를 타고 데이트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데니스의 어머니는 쇼핑몰에서 우연히 모델 대회 전단지를 보고는 데니스에게 적극적으로 출전을 권유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모델 대회를 준비하다 보면 연습 시간이 늘어날 것이고 자연스럽게 남자친구와 놀 시간이 줄어들 거라 기대했던 것이죠. 데니스는 타고난 피지컬로 생애 처음 출전한 모델 대회에서 2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곧바로 모델 계약까지 따내게 되죠. 데니스는 킨 매거진에서 첫 화보를 찍었고 이후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에서 콤플렉스였던 그녀의 작은 가슴은 일본에서 최고의 강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은 보유감 있는 모델보다 데니스처럼 가슴이 작은 여자들을 선호했죠. 수많은 광고 제안이 쏟아지자 데니스는 나름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속옷 모델은 절대 하지 말자 다짐한 것이죠. 에이전시가 거액의 계약금을 내밀며 유혹했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단호한 결심이 고작 1년 뒤에 처참히 깨지게 될 줄은 몰랐죠.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모델 생활과 달리 막상 일본에서의 생활은 최악이었다고 합니다. 에이전시에서 잡아준 숙소에는 바퀴벌레들이 기어다녔고, 상한 초밥을 먹고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가도 에이전시에서는 다음날 출근하라고 몰아세웠죠. 힘든 생활에 지쳐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녀의 몸무게는 41kg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데니스는 미국에서 친구와 함께 집을 구했고 본격적으로 연기에도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배우로 이름을 알리기 전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모델 일을 하며 돈을 벌어 월세를 냈죠. 함께 사는 친구 역시 금발로 연기에도 도전하는 친구였는데 어느 날 그녀가 달라진 모습으로 집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바로 가슴 수술을 한 것이었죠. 데니스는 저렇게 쉽게 가슴을 가질 수 있다고 너무 부러웠고, 얼마 후 본인도 가슴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을 얻었다고 해서 모델 일이 순탄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167cm, 모델치고는 다소 작은 키가 발목을 잡았죠. 에이전시는 그녀에게 키가 작으니 뼈만 남을 정도로 말라야 승산이 있다며 압박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이미 49kg로 저체중이었지만 돌아오는 말은 너무 뚱뚱하니 더 빼라는 독설뿐이었고, 강제로 헬스장에 다니며 음식을 제한해야 했습니다. 데니스는 평생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에 아예 모델 일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연기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우로서의 시작은 보잘것없었다고 합니다. 처음 시트콤 못 말리는 번디 가족에 캐스팅됐을 때 너무 단역이어서 배역 이름도 없었고 데니스 이번 여자라 불렸죠.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1살 생일날 그녀는 조금 더 비중이 있는 역할로 출연하게 됩니다. 베버리 힐스 아이들에서 주인공 제미가스의 사촌으로 출연한 것이죠. 이후 벤 스틸러 쇼, 사인펠드 등 유명 작품에 얼굴을 비추며 차근차근 계단을 밟아 올라갔습니다. 주로 섹시함이 강조되는 역할들이었지만 데니스는 모든 순간이 감격스러웠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역할에 이름이 생겼을 때나 촬영장에서 자신의 이름이 적힌 전용 의자를 받았을 때 모두 너무 기뻤다고 하죠. 물론 조지가 자신의 가슴골을 쳐다보는 게 불편하긴 했지만 코미디인이 애써 불편한 감정을 억누르려고 했다고 합니다. 조금씩 배역의 비중이 커지며 할리우드가 그녀를 주목하기 시작할 때쯤 인생을 바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여화사에서 단독 주연 캐스팅이 들어온 것입니다. 너무 달콤한 제안이었지만 한 가지 치명적인 조건이 있었습니다. 영화 내내 거의 전라 노출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었죠. 신인 배우에 비해. 그녀에게 들어온 작품은 폴 버호벤 감독의 차기작 쇼걸이었습니다. 원초적 본능의 대성공 이후 감독이 준비한 또 다른 작품이었기 때문에 제작 단계부터 엄청난 관심을 모았죠. 문제는 대본이 너무 선정적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장면에서 헐벗고 나오는 것은 물론 자극적인 댄스와 매춘 등 너무 높은 수위의 연출로 가득 차 있었죠. 데니스는 한때 속옷 모델도 거부했을 정도로 보수적이었기에 고민이 되어 당시 에이전트였던 척에게 의견을 구했습니다. 척은 이 작품은 분명 사람들에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회자가 될 거야 설득했고, 결국 데니스는 큰 용기를 내어 오디션장으로 향했습니다. 결과는 탈락이었죠. 안타깝게도 당시 쇼걸 오디션 영상은 남아있지 않지만 할리우드 영화 제작진들이 그녀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자료가 하나 남아있습니다. 이 영상은 비슷한 시기에 데니스가 할로윈 6 오디션을 보는 영상이죠. Where's Tim? We're supposed to go over the list of events for tonight. Hold on, hot lips. Thank you. Can't act
worth a lick. 연기 실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였죠. 데니스는 쇼걸 오디션에서도 떨어지고 그 자리는 엘리자베스 버클리에게 돌아갔습니다. 당시 데니스는 크게 실망했지만 결과적으로 오디션에서 떨어진 것은 그녀의 커리어를 구한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영화 쇼걸은 흥행에 참패했고 주연이었던 엘리자베스는 연기 못하는 배우로 낙인 찍혀 이후 작품 활동을 하기 힘들었죠. 데니스는 운이 좋았다 안도하면서도 동료 배우가 겪는 시련에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데니스의 앞날이 꽃길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설 수 있는 작품은 하나같이 형편없었습니다. 아빠와 작별 인사를 하며 속옷을 노출하는 3류 SF 영화 타미와 티렉스에서 데니스는 장난감 공룡을 상대로 연기를 펼쳐야 했죠. 이 영화는 제작 환경부터 코미디였습니다. 대본 작성부터 배우 섭외와 장소 선정까지 단 3주 만에 끝내버렸고 제작비를 아끼기 위해 모든 촬영 장소는 감독의 집에서 25분 거리에서만 진행됐죠. 하지만 데니스는 가리지 않았습니다. 일단 뜨기 위해서는 이런 작품이라도 찍어 포트폴리오를 남겨야 감독들 눈에 들 수 있다는 절박함으로 공룡 인형 앞에서 연기를 펼쳤죠. 비록 작품은 3류였지만 데니스에게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한 영화를 이끌어가는 주연으로서의 책임감을 배울 수 있었죠. 얼마 후 그녀는 스타쉽 트루퍼스 오디션을 보게 됩니다. 감독은 이전 쇼걸에서 자신을 한번 떨어뜨린 폴 버호벤 감독이었죠. 데니스는 긴장하긴 했지만 이전에 비해 훨씬 나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폴 감독은 그녀를 주연으로 캐스팅했습니다. 그녀는 당시 남자친구였던 패트릭 멀튼까지 감독에게 추천해 동반 출연하는 수완까지 발휘하죠. 처음으로 대작 영화의 주연으로 출연한 데다 사랑하는 남친과 함께 촬영하니 데니스는 앞으로 장밋빛 미래만 가득할 거라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촬영이 한창이던 어느 날 폴 버호벤 감독이 조용히 데니스의 대기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은밀한 제안을 건넸습니다. 영화에 꼭 넣고 싶은 사랑 장면이 있는데 혹시 노출이 가능하겠니? 데니스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폴 버호벤은 전작 원초적 본능과 쇼걸에서 여배우들에게 파격적인 노출을 요구하기로 악명 높았기 때문에 섣불리 수락했다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촬영을 하게 될까봐 두려웠죠. 그렇다고 거절도 쉽지 않았습니다. 할리우드의 거물 감독인 그의 심기를 건드렸다가 앞으로 자신의 앞길이 막히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죠.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던 데니스는 결국 감독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폴은 그녀를 설득하려 했지만 완강해 보이는 데니스의 모습에 물러났고 데니스는 다시 한번 자신의 엄격한 기준을 지킬 수 있었죠. 안타깝게도 그녀의 다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연이어 찍은 작품은 와일드싱으로 데니스는 고교생으로 출연하여 남교사를 유혹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Hi, Mr. Lombardo. 대본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정적이고 파격적인 장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만 함께 출연하는 배우들의 라인업은 화려했습니다. 케빈 베이컨, 넷 딜런 같은 대스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기회를 놓칠 수 없었죠. 연기에 앞서 데니스는 또 한 번 가슴 수술까지 받으며 다른 배우들에게 밀리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촬영장에서 마주한 현실은 스타와 신인 사이의 가혹한 격차였습니다. 예를 들어 극중 상대 배우였던 니브 캠벨과 입을 맞추는 장면에서 니브 캠벨은 가슴을 가린 채 촬영했지만 데니스는 상의를 완전히 벗어야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미 스크림으로 입지를 굳힌 니브 캠벨은 애초에 계약을 할 때 노출 불가 조건을 내걸었던 것이죠. 반면 데니스 리처즈는 이제 막 떠오르는 스타였기에 노출을 거부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차피 자신이 옷을 벗지 않으면 다른 여배우를 캐스팅해 옷을 벗길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녀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실제로 와일드싱의 존 맥노튼 감독은 데니스 리차드를 캐스팅한 이유에 대해 연기가 엄청 뛰어나지는 않았다면서도 노출 연기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죠. 제작진의 무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데니스 리처즈는 계약상 가슴 한쪽만 노출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막상 촬영 때가 되자 몰래 가슴 두 쪽을 전부 찍었다고 합니다. 영화 제작진들은 데니스가 소송을 걸지 않으리라는 배짱으로 밀어붙인 것이었죠. 그들의 계산은 맞았습니다. 현실적이었던 데니스는 굳이 영화를 욕보이느니 그냥 넘어가는 것을 선택했죠. 작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참을 수 있는 데니스였지만 부모님을 생각하면 항상 죄스러웠다고 합니다. 항상 자신을 믿고 응원해준 부모님에게 선정적인 작품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기에 데니스는 시사회나 부모님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응원해주고 싶었던 부모님은 영화 개봉날 데니스 몰래 동네 영화관에서 표를 예매해 영화를 관람했다고 합니다. 그날 어머니는 끝까지 영화를 시청했지만 아버지는 영화 중간에 극장을 나가버렸죠. 다행히 영화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개봉 직후 가장 먼저 전화를 걸어온 건 뜻밖에도 폴 버호벤 감독이었습니다. 내 영화 때는 그렇게 안 벗더니 남의 영화에 가서 노출하네? 특유의 농담 섞인 말투로 축하를 건넸다고 하죠. 이후 데니스는 한순간에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신데렐라가 된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만져주고 예쁘게 꾸며주었지만 행사가 끝나면 빌린 드레스를 반납하고 낡은 잠옷으로 갈아입었죠. 최악의 본드걸.
그녀의 다음 작품은 007 얼리미티드였습니다. 본드걸은 할리우드 여배우라면 한 번쯤 탐내는 역할이었고 데니스 역시 큰 기대 없이 지원서를 냈는데 덜컥 합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화의 배급사였던 MGM 측은 금발머리의 바비 인형 같은 데니스가 미국 남심을 저격할 수 있다고 예측한 것이죠. 여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있었는데 이번 007 영화에서는 특이하게 본드걸이 2명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게다가 상대 본드걸은 외모부터 연기까지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소피 마르소였죠. 제작진 측에서는 두 배우의 매력을 살리려 대본을 계속 수정했지만 그 과정에서 데니스가 맡은 존스 박사 캐릭터는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원래 초기 설정에서는 본드가 존스 박사에게 더 능글맞게 대하는 설정이었으나 본드와 일렉트라 사이의 긴장감을 강조하기 위해 두 사람의 관계가 축소되었다고 하죠. 자연스레 영화에서 분량도 줄어들었습니다. 영화 예고편을 만들 때에는 데니스 리처즈의 미국 내 인기를 이용하기 위해 마치 그녀의 비중이 많은 것처럼 연출했지만 사실 줄거리의 대부분은 소피 마르소가 끌고 갔죠. 영화가 개봉하고 난 뒤 반응은 더 최악이었습니다. 탱크탑과 짧은 반바지를 입은 핵물리학자라는 설정은 팬들에게 전혀 와닿지 않았고 어느 나라 과학자가 저렇게 입냐는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물론 의상 선택은 제작진의 선택이지 데니스의 선택이 전혀 아니었다고 합니다. 데니스는 존스 박사 캐릭터 설정을 바꿔보려 감독에게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감독은 그녀의 의견을 전혀 들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는 역사상 최악의 본드걸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죠. 데뷔 후 처음 겪어보는 대중적인 비난에 데니스의 일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밤마다 호텔방에서 울었지만 날이 밝으면 아무 일 없다는 듯 눈물을 닦고는 기자들과 태연하게 인터뷰를 해야 하는 게 배우의 숙명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데니스는 속으로는 기자들이 자신을 비웃고 있지 않을까 항상 불안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태연하게 인터뷰를 진행해야 했죠. You know what? If I was a nuclear scientist in real life, I'd want to wear shorts and a tank top. So maybe I'll set a trend. 비록 평론가들에게 좋은 평을 받지는 못했지만 영화가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하면서 데니스는 첩보 요원 이미지로 당대 최고의 스타들만 찍는다는 펩시 광고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전설적인 시트콤 프렌즈에도 카메오로 출연할 정도로 큰 인기를 누렸죠. 심지어 동료 배우 피어스 브로스넌과 제작진들까지 나서서 캐릭터의 설정이 과했던 건 데니스의 잘못이 아니라 시나리오의 문제라며 그녀를 옹호해 주었습니다. 한 번의 고비를 잘 넘기고 앞으로 그녀의 앞날엔 꽃길만 펼쳐질 것 같죠. 그러던 중 데니스는 영화 좋은 조언에서 한 남자를 만납니다. 바로 할리우드의 문제야 찰리 신이었죠. 1년 후 드라마 스피시티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은 불꽃 같은 연애 끝에 깜짝 결혼을 발표합니다. 이 소식에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단순히 6살이라는 나이 차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라이징 스타로 떠오르던 데니스가 왜 하필 할리우드에서 가장 악명 높은 남자를 선택했느냐는 의문 때문이었죠. 물론 배우 커리어로만 봤을 때에는 찰리 신은 대단한 배우였습니다. 플래툰에서 전쟁 영웅부터 못 말리는 람보의 코믹 연기, 월스트리트의 냉철한 모습까지 모든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둔 메가스타였죠. 하지만 카메라 밖에 그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1990년 총기 애호가였던 그는 총기를 잘못 보관해 약혼녀 켈리 프레스톤을 죽일 뻔한 사고를 냈고 이 사건 이후 약혼은 파기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여러 성인 영화 배우들과 교제하며 방황하더니 1995년 도나필과 결혼하며 드디어 정착해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할리우드 최대의 매춘 스캔들에 휘말리며 또 한 번 추락합니다. 알고 보니 찰리 씨는 하이디 필스라는 마담 뚜가 운영하는 접대 업체의 고객 중 한 명이었던 것이죠. 심지어 철저히 베일에 쌓여있던 이 매춘 조직이 발각된 결정적 계기도 찰리 신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현금 대신 여행자 수표로 결제하여 경찰에 발각된 것이죠. 3년간 그가 유흥에 쏟아부은 돈만 5만 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마담 뚜 하이디는 대중들에게 당신들이 알고 있는 모든 배우들이 모두 내 서비스를 이용한다면서 어떤 남자가 예쁜 여자랑 자고 싶지 않겠냐고 변명했지만 대중들은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결국 찰리 신은 도나 필과도 이듬해 이혼했습니다. 찰리 신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1997년에는 성인 영화 배우 브리트니 애쉬랜드의 머리카락을 잡아 대리석 바닥에 내리쳐 그녀가 정신을 잃고 입술을 꿰맨 적도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찰리 신은 집행유예 1년에 2년 보호관찰이 선고되었죠. 그는 심각한 약물 중독으로 1998년에는 과다 복용에 의한 뇌졸중으로 쓰러져 위세척을 받고 겨우 깨어나기도 했습니다. 비록 데니스를 만나기 3년 전부터 술을 끊었다고는 하지만 그는 누가 봐도 좋은 남편감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죠. 그렇다면 데니스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할리우드 악동과 결혼을 선택했을까요? 데니스는 자서전에서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지팔직곤
How's married life? Really great. Best decision I ever made. 사람들은 데니스가 찰리 신의 재력을 보고 결혼했을 거라 수군거렸지만 막상 데니스는 두 사람이 시작부터 소박하게 만났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원래 첫 데이트 날 두 사람은 밖에 나가서 근사한 저녁을 먹으려 했지만 그날 찰리가 야구 월드시리즈 경기가 있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전화를 걸어 물었다고 합니다. 겨우 야구 때문에 약속을 고민하냐고 화를 낼 수도 있었지만 데니스는 오히려 찰리를 이해해 주었고 그럼 자신이 그의 집으로 갈 테니 같이 야구를 보자고 제안했죠. 직접 그와 데이트를 해보니 세간의 소문과는 딴판이었다고 합니다. 문란하고 거칠 거라는 예상과 달리 그는 데니스와의 대화가 끊기지 않도록 야구 중계 소리를 낮추는 세심함을 보였고 무척이나 진중했죠. 야구 경기가 끝나고 데니스가 집으로 가려는데 찰리는 현관문 앞에서 머뭇거렸습니다. 키스하려는 건가? 안 하려는 건가? 어색한 침묵이 계속되자 데니스가 먼저 용기를 내 찰리에게 입을 맞췄다고 합니다. 그 순간 데니스는 정전기가 통하는 듯 몸이 간지러웠고 이때 이후 이 남자가 운명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죠. 물론 데니스 역시 찰리의 전과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건 과거에 일어난 해프닝일 뿐이고 찰리는 바뀌겠다고 선언한 뒤 약 3년간 철저히 금주를 지키고 있었죠. 데니스의 눈에는 과거를 반성하는 찰리의 모습이 오히려 더 자제력 있고 대단해 보였다고 합니다. 데니스는 과거의 실수로 그를 섣불리 판단하고 싶지 않았고 실제로 옆에서 봤을 때 찰리는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며 더 현명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인생에 찾아온 두 번째 기회에 감사하며 데니스와 함께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죠. 물론 시간이 흐르고 나니 이 모든 건 데니스의 착각으로 드러납니다. 의외로 데니스의 부모님도 두 사람의 결혼을 크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성인이 된 딸의 선택을 존중해준 것이었죠. 한동안 데니스는 반짝이는 반지를 보며 약혼녀가 된 것이 너무 행복했다고 합니다. 빨리 찰리와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결혼식 역시 데니스가 상상하던 동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조르지오 아르마니가 그녀만을 위해 직접 제작해준 드레스를 입고 캘리포니아에서 야외 결혼식을 올렸죠. 결혼 2년 만에 장녀 세미가 태어나자 데니스는 남편의 인기 시트콤 두 남자와 2분의 1에 출연해 딸을 깜짝 공개했습니다. Lady, you forgot your baby. Charlie, it's not her baby. 출산한 지 얼마 안 되어 데니스는 곧바로 둘째를 임신하며 남부러울 것 없는 가정을 꾸리는 듯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찰리가 드디어 정착했구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그러나 임신 6개월 차에 돌연 데니스는 이혼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실 데니스는 그 누구보다 가정을 지키고 싶었다고 합니다. 평생 인꼬 부부였던 부모님 밑에서 자란 그녀에게 이혼은 인생의 실패와 같았죠. 데니스는 최대한 이혼이라는 선택을 미루기 위해 심리상담가를 찾아갔고 찰리를 위해 요리를 배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면 찰리는 예전에 착한 찰리로 돌아왔고 부부는 가끔은 행복한 날을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날은 지옥 같았죠. 어느 날 잠들어 있는 첫째 딸을 보며 데니스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만약 내 딸 샘이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나 이런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면 나는 딸에게 뭐라고 말해줄까? 그날 데니스는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찰리에게 알리지 않은 채로 일단 조용히 짐을 싸서 집을 빠져나왔고 그 길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이혼 소장을 제출했죠. 그 다음날 할리우드가 발칵 뒤집혔고 데니스의 휴대전화가 쉬지 않고 울렸습니다. 찰리, 부모님, 신문 기자들의 전화가 빗발쳤죠. 모든 걸 회피하고 싶었던 데니스는 휴대폰의 전원을 끈 채 자신에게 들어온 대본들을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곧 싱글맘이 될 처지였으니 다시 커리어를 시작하는 게 중요했죠. 다행히 마음고생으로 살이 쏙 빠져 별도로 다이어트를 하지 않고도 다음 작품을 위한 완벽한 몸 상태를 갖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혼 발표 직후 미국 전역은 데니스 리처즈를 향한 동정론으로 가득 찼습니다. 찰리 씨는 이미 문제아로 잘 알려져 있었기에 사람들은 저런 남자와 살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냐며 그녀를 안타까워했죠. 심지어 길거리에서 낯선 사람들이 다가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용기 낸 게 대단하다고 위로해줄 정도였다고 합니다. 한동안 두 사람이 왜 이혼했는지 구체적인 사유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양육권 분쟁이 시작되며 폭로된 사건들은 생각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데니스의 주장에 따르면 찰리는 첫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아기를 지우라고 강요하며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합니다. 아직 아버지가 될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아내가 임신 중 하혈했을 때도 그는 야구 경기를 봐야 된다며 데니스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혼 생활 동안 약물 중독이 재발했고 편집증에 걸려 집안에 총기도 다시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리우드에는 찰리 신이 또다시 매춘을 시작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비슷한 시기에 데니스는 남편의 컴퓨터에서 그가 침대 파트너를 구하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 흔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데니스가 이를 추궁하자 찰리 신은 되려 데니스에게 욕을 퍼붓기 시작했다고 하죠.
찰리 신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막강한 변호인단을 꾸려 그녀를 경제적으로 말려 죽이겠다고 선언했죠. 법정 싸움이 이어지며 데니스의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소송이 오래 진행되면서 대중의 시선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찰리 신의 돈을 뜯어내려는 독한 여자로 몰아세우기 시작했죠. 더 큰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데니스는 이혼 소송 중에 전설적인 밴드 본 조비의 기타리스트 리치 샌보라와 연애를 시작했는데 문제는 그가 아내와 막 이혼한 상태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리치 샌보라가 데니스 때문에 이혼했다며 그녀를 상간녀, 가정 파괴범이라 부르기 시작했죠. 불륜 논란. 리치 샌보라와 아내 헤더 로클리어는 원래 찰리와 데니스가 부부일 당시 동네 친구였습니다. 찰리 신과 헤더 로클리어는 함께 스핀시티에 출연해 친해졌고 부부가 쌍으로 식사를 가끔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데니스는 리치와 친구 사이에 불과했고 리치가 이혼을 결정하고 난 뒤에야 두 사람이 본격적으로 친해지기 시작했다고 밝혔죠. 물론 헤더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헤더를 안 본 지 오래되었고 애초에 헤더는 자신의 친구가 아니라 찰리의 친구에 가까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데니스는 만약 지금도 보는 친구 사이였다면 절대 리치와 사귀지 않았을 거예요 주장했지만 사람들은 데니스의 해명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데니스와 리치가 어딜 가든 파파라치들이 따라다녔습니다. 파파라치들은 그녀의 잘못을 하나라도 들추기 위해 모든 노력을 쏟아부었죠. 심지어 파파라치들 중에는 일부러 그녀를 자극하기 위해 앞에서 가족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도를 넘은 도발에 폭발한 데니스는 파파라치의 노트북을 난간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문제는 노트북이 떨어지면서 로비에 있던 휘닌이 맞게 되었죠. 다행히 아무도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이 퍼지면서 그녀는 또 한 번 언론의 먹잇감이 되었죠. 데니스는 딸 앞에서 애써 강한 모습만 보이려고 했지만 한 번은 자신도 모르는 새 눈물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첫째 딸 세미가 엄마 왜 울어? 물었고 데니스는 그녀를 안아주며 그거 알아? 가끔 엄마들도 슬퍼져. 그래도 괜찮아. 대답했다고 하죠. 불행은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데니스의 아버지가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검사 결과가 안 좋아. 3년 전 암을 이겨냈던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어 신장과 췌장, 폐까지 암세포가 퍼진 것이죠. 유일하게 곁을 지켜준 건 리치 샌보라였습니다. 공교롭게도 그의 아버지 역시 폐암 투병 중이었기에 두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죠. 영원할 것 같던 악의적인 관심도 시간이 흐르자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파파라치들은 파멜라 앤더슨의 이혼이라는 새로운 먹잇감을 찾아 떠났죠. 같은 고통을 겪어본 데니스는 파멜라에게 꽃바구니와 함께 이것 또한 지나갈 거예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2007년 4월 안타깝게도 리치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너무 컸던 리치는 데니스에게 이별을 고했다고 합니다. 불과 6개월 뒤 데니스의 정신적 지주였던 어머니마저 암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데니스는 중요한 교훈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선천적으로 남의 눈치를 살피던 데니스는 인생은 짧고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것이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 데니스는 자신의 일상을 보여주는 리얼리티 쇼 출연을 고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찰리 신과의 양육권 분쟁으로 이미 사생활이 다 노출되었고 불륜녀라는 오명 때문에 새로운 대본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생각이었죠. 어머니 역시 딸의 생각에 찬성했습니다. 리얼리티 쇼를 통해 오히려 그녀의 진짜 모습을 알리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응원해 주었다고 하죠. 그 사이 전 남편 찰리 신의 삶은 그야말로 파멸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찰리 신은 브룩 뮬러와 산문해 쌍둥이 아들을 얻었지만 2년 만에 또다시 이혼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는 24살의 성인 배우 브리와 24살의 모델 출신 나탈리 두 명과 동거하며 그녀들을 여신들이라 불렀고 폴리아모리 관계를 지향했습니다. Their own special connection. I have my own connection with Charlie. Crazy to everybody else, but for us, I mean, it works well. 쌍둥이 아들 공동 양육권을 갖게 된 찰리는 20대 여신들에게 아들 돌보는 것도 맡겨버렸죠. 그러나 이들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11년 4월 브리가 떠나갔고 그로부터 2개월 후 나탈리가 떠났습니다. 이 시기에 찰리 신은 자신의 대표 시트콤 두 남자와 2분의 1에서도 해고당했죠. 한편 브룩 뮬러까지 심각한 약물 중독에 빠지자 그들의 쌍둥이 아들들은 갈 곳을 잃고 방치되었습니다. 결국 아무도 이들을 돌보아줄 수 없자 데니스가 일시적으로 아이들을 맡게 됩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브룩 뮬러는 재활치료센터에 들어갔고 찰리 신은 또 다른 성인 영화 배우 조지아 존스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영상을 보고 반한 찰리의 구애로 두 사람의 관계가 시작된 것이죠. 한편 데니스는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신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쌍둥이 아들들을 돌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쌍둥이 형제들이 데니스의 친딸들과 키우던 반려견을 괴롭히는 등 통제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잇따랐고 쌍둥이들은 다시 찰리 신과 브룩 뮬러의 부모님이 공동으로 양육하게 됩니다. 데니스와 찰리의 질긴 인연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15년 찰리 신이 돌연 방송에 나와 폭탄 발언을 터뜨렸습니다. I'm here to admit that I am in fact HIV positive. How long have you known about this?
roughly 4 years ago. 극심한 두통과 자고 일어나면 침대를 적실 정도로 쏟아지는 식은땀에 찰리는 뇌종양을 의심하며 병원을 찾았는데 알고 보니 에이즈의 원인 바이러스인 HIV에 감염된 것이었습니다. 그와 만났던 수많은 여성들은 경악했습니다. 특히 여신 중 한 명이었던 브리는 방송에서 울음을 터뜨릴 정도로 분노했습니다.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찰리는 자신이 HIV 양성임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관계 시 전혀 보호기구를 사용하지 않았고 자신은 깨끗하다는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He used this word, I'm clean. I would never do that to someone, ever. 뒤늦게 그녀는 HIV 검사를 받았고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하죠. 한편 찰리는 2011년 진단을 받은 직후 베니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5년 세상에 이 사실을 알릴 때에는 베니스에게 귀띔해지지 않았죠. TV 속보로 남편의 병명이 생중계되던 그 순간 베니스의 머릿속에는 오직 아이들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혹시나 아이들이 학교 친구들이나 인터넷 뉴스를 통해 아빠의 충격적인 소식을 먼저 접할까봐 서둘러 학교로 달려갔고 아이들을 급하게 조퇴시켰다고 하죠. 자식들을 최우선순위로 생각하지 않는 찰리의 행동에 베니스는 화가 났지만 별다른 방도는 없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 극단적으로 다른 육아 방식으로 아이들을 키우는데 이는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이 되고 말죠. 올리팬즈 모녀. 2025년 7월 4일 베니스 리처즈는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고민 끝에 그녀는 법원에 시퍼렇게 멍든 눈 사진을 제출했죠. 이 비극의 실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018년 그녀의 두 번째 결혼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2018년 베니스는 돌연 한 남자와 갑작스러운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상대는 배우 못지않은 외모를 가진 1살 연하의 사업가 에런 파이퍼스였죠. 그는 말리부에서 퀀텀 360이라는 힐링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소 생소한 사업 내용에 사람들은 의구심을 표현했습니다. 베니스는 주파수를 이용해 마음을 치유하는 곳이라 설명했지만 체계적인 의료센터라기에는 뭔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죠.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의료 자격증이나 최소한 전문 자격증은 갖고 있는 거지? 거짓말 탐지기처럼 생겼는데 등 조공 섞인 댓글들이 쏟아졌지만 베니스는 그를 향한 굳건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두 사람의 결혼 과정도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에런은 8월 6일에 청혼하면서 숫자 8이 영원을 뜻한다는 이유로 이틀 뒤인 8월 8일에 당장 결혼식을 올리자고 데니스를 압박했습니다. 예비 남편의 뜻에 따르기 위해 데니스는 단 48시간 만에 결혼식을 준비해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하고 서둘러 식을 치러버렸죠. 대중들은 에런이 뭔가 다른 의도를 숨기고 데니스에게 접근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리얼리티 프로그램 촬영 중에 에런이 데니스를 향해 폭력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카메라에 찍히기도 했습니다. Baby, don't say anything. We're on a camera. Baby, We don't don't need to say do a word. Don't tell me what to say. I'm gonna crush your hand and solve it. 한편 딸과의 관계도 최악이었습니다. 원래 데니스에게는 나름의 철저한 양육 규칙이 있었습니다. 밤 10시 통금, 잦은 파티 금지, 외박 제한 등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라길 바라는 엄마의 최소한의 잠치였죠. 하지만 사춘기 딸 세미에게 이 규칙은 그저 자신을 옥죄는 지옥일 뿐이었다고 합니다. 베니스는 어린 시절 자신을 엄격하게 키워준 부모님에게 큰 감사함을 느꼈고 딸에게도 적절한 규제가 약이 될 거라 믿었습니다. 딸 세미가 엄마의 코를 닮고 싶다며 성형수술을 시켜달라고 졸랐을 때도 베니스는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본인의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딸의 얼굴에 칼을 대는 것이 너무나 슬펐기 때문이죠. This is like gonna change my whole life. Really? I loved your nose. Well, it's gone forever. Thank God. 또 베니는 자신이 출연한 영화도 딸들에게 정서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봐 절대 보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찰리는 딸을 자유롭게 길렀고 원하는 걸 대부분 들어주었습니다. 당연히 세미는 아빠 찰리의 양육 방식이 더 좋았을 수밖에 없었죠. 결국 첫째 딸 세미는 집을 나가 찰리 신과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니던 고등학교까지 준퇴했죠. 이후 딸 세미와 데니스의 사이는 계속해서 멀어지기만 했습니다. 집을 나간 지 1년 만에 세미는 다시 데니스의 집으로 돌아왔지만 이번에는 성인용 유료 콘텐츠 플랫폼인 올리팬즈에 가입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쉽게 돈을 벌고 싶어 옷을 벗는다고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여기에 찰리신 역시 만약 세미가 내 집에 있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데니스의 양육 방식을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데니스는 자신과 딸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듣기 힘들었는지 딸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원래 올리팬즈에 대해 잘 몰랐지만 알아보니 안전한 사이트인 것 같다며 딸의 용기를 지지한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아예 자신도 올리팬즈 페이지를 열어버렸죠. 처음엔 비키니 사진 정도 올리는 인스타그램 같은 곳인가 싶었지만 알고 보니 올리팬즈는 전혀 다른 플랫폼이었습니다. 이때 베니스의 남편 에런이 적극적으로 올리팬즈 운영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남자들이 이런 사진을 좋아한다며 베니스가 야한 사진을 찍는 것을 도와주었죠. 예상 외로 올리팬즈는 큰 돈이 되었습니다.
데니스는 처음에 비키니 사진으로 시작했으나 속옷 그리고 상의 노출 등 점차 과감한 모습을 올리며 한 달에 20만 불에서 30만 불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때 일본에서 절대 속옷 모델은 되지 않겠다며 강력한 선을 그었던 데니스는 55살이 되어서 노출을 하게 되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표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녀는 원래 올리팬즈가 이런 건 줄 몰랐다. 딸을 위해 시작했다고 이야기했고 심지어 평범한 계정이다 이야기했지만 점차 그녀를 향한 비난의 댓글이 쏟아졌죠. 게다가 올리팬즈로 큰 돈을 벌어들인 것도 잠시 이번에는 남편의 사업이 휘청거렸습니다. 원래 에런은 줄기세포로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그의 치료는 효과가 없었고 결국 치료받던 환자가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유족의 소송이 이어졌지만 에런은 이미 사업을 접고 발을 뺀 뒤였죠. 재정 위기와 자녀 문제로 에런과 데니스의 사이는 점차 멀어졌고 결국 에런이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대신 자신이 현재 사업이 망한 직후라 생활비가 없으니 데니스가 올리팬즈를 통해 버는 돈 일부분을 자신에게 지급하라고 주장했죠. 소송 몇 주 후 이번에는 데니스가 반대로 에런 파이퍼스를 고소했습니다. 에런이 자신을 학대해 왔으며 미등록 무기까지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며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한 것입니다. 법원은 에런에게 데니스의 반경 약 9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데니스의 자서전 진짜 옆집 소녀에는 평범한 소녀가 우연히 할리우드에 발을 들인 뒤 찰리 신을 만나 얼마나 독특한 삶을 살았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녀는 이혼 후에도 딸들에게만큼은 평범한 가정을 선물하고 싶어 찰리 신과의 만남을 이어가려 했다고 합니다. 이혼 후 4년 만에 처음으로 다 함께 만나 크리스마스 여행을 떠나기로 하죠. 둘째 날 밤 찰리는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며 데니스에게 딸들은 호텔 방에서 재워놓고 식사 자리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데니스가 설레는 마음으로 나가보니 그 자리에는 찰리 외에도 3명의 남성과 4명의 여자들이 앉아 있었죠. 유달리 화려하게 생긴 이 여자들은 사실 매춘부였습니다. 불쾌감을 느낀 데니스는 에피타이저 요리만 먹고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이날 새벽 호텔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흠뻑 취한 찰리는 매춘부 카프리와 함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는데 얼마 뒤 카프리가 찰리에게 협박받고 있다며 화장실에 숨어 신고를 한 것이죠. 결국 찰리는 경찰에 연행되어 정신과 검사를 위해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다음날 아빠를 찾는 딸들에게 데니스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고 급한 일이 생겨 일하러 갔다는 선의의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찰리의 기행은 아무리 그가 나이 들어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 명의 성인 배우들과 한 집에 살겠다며 미리 귀띔해줬을 때에도 데니스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딸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자 찰리는 태연하게 아빠는 자신의 박자를 따라간다고 해 답했죠. 그제야 데니스는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도 찰리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전 남편에게 휘둘리지 않고 오직 자신과 아이들을 위해서만 살리라 다짐했죠. 자서전을 펴낼 당시 그녀의 나이는 40이었습니다. 그리고 15년이 흐른 지금 55세의 데니스는 때로는 이해받지 못할 선택을 하기도 하고 또 다시 사랑에 상처받기도 합니다. 언론에서 비치는 데니스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그녀의 생각과 인생사가 궁금하시다면 책 진짜 옆집 소녀를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책트포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책 진짜 옆집 소녀, 저자 데니스 리처즈. I'm well away from being a perfect